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어제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해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중단한 건 조사 합의해야 되는 건가요?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화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협상은 하루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측의 주장대로 쟁의 기간에도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의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에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000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분에 투입되는 인원은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000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위법 쟁의 행위 가처분 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적인 제한은 받지만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또 여기에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해 노조가 주말 연휴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면서 삼성전자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됐을 때 입을 예상 피해액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설 손상과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평상시처럼 유지하라는 뜻이지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력 규모는 7만 8천 명의 5에서 10%, 4에서 8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평상시 인력 유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주말 연휴 인력도 평시 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법원이 평상시를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며 쟁의 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휴일에는 주말 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가처분을 근거로 쟁의 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임직원에게 별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4% 가까이 오른 28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힘입어 급락했던 코스피도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투자자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중동 동맹국의 요청으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부담 완화 행사에서 내일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일 매우 큰 작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중동 동맹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보류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asked by Saudi Arabia, Qatar, UAE and some others if we could put it off for 2 or 3 days,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getting very close to making a deal. 또 공격을 영원히 미루는 것이길 바라지만 잠시 동안일 수도 있다면서 이란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재개해서 다시 대화로 방향을 튼 건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선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제시한 새 종전안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란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악시오스도 이란의 종전안에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반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아서 백악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실수나 오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어떠한 새로운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ما در عین اینکه همه تحرکات رو رصد می‌کنیم حتما برای هر رویدادی برای هر احتمالی آماده هستیم در میز مذاکره فارغ از این تهدیدها متمرکز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پیش میبریم. 네, 결국 국내 여론을 의식했다는 건데요.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점점 더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로 이 기관 조사 기준 재집권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중립적 정치 성향의 무당층의 73%가 이란 전쟁이 잘못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도 63%로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물가도 들썩이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권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feel like our money is going to a lot of unnecessary things, basically. We need to take care of our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trying to have wars and stuff like that.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도 49%, 좋다는 반응은 18%에 머물렀습니다. 만약 오늘 중간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민주당을, 39%만이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유가 안정을 위해서도 추가 조치에 나섰죠. 네, 미 재무부는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를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특정 국가가 해상 러시아산 원유에 접근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을 제한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저가로 구매해서 비축해온 중국의 원유 확보 능력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우려와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미국이 대응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조치가 국제유가나 미국 내 휘발유값 안정에 얼마나 빨리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정부가 기존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받은 뒤 수정된 새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소식과 새 종전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 정부는 17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수정된 종전안을 전달했습니다. 14개 조항으로 된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의 답변을 받은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14개 항의 새 협상안을 다시 전달한 겁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새 제안은 종전과 미국 측이 해야 하는 신뢰 구축 조치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또다시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가장 어려운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 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합의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보내온 수정안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더 많이 포함됐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기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인도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란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해 줄 수는 없다며 타스님 뉴스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공습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 정부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신설했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점차 공식화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란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X 계정입니다. 상단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약자 PGSA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에는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신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X 계정이 활동을 시작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글이 올라온 지 약 4시간 뒤엔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한 통제기구이자 이란의 법적 대표기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지정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첫 기습 공격 닷새 뒤인 지난 3월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 넘게 드나들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이 전쟁 기간 내내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했죠.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군 전력을 90% 전멸시켰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전략적 지형을 이용한 이란의 해협 통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난달부터 이란 선박의 하행 및 이란행 선박의 통항을 막는 이른바 역봉쇄를 실시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데 힘쓰고 있죠.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만 해협청 신설을 발표하고 X 계정까지 만든 이란. 기관 명칭에서부터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 항만청을 연상시키며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화를 한 발 더 진전시킨 모습인데요. 미국과 유럽이 자유항행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와 하층 투어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1982년 UN 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 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입장 표명을 피해오던 이란 정부가 위장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3국의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진행하는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이란 ISNA 통신 기자가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란 외무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물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키우기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자신을 숨긴 채 적대국이나 제3국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말합니다. 피격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 이란 외무부가 제3자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위장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나무호 피격과 이란군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해왔습니다. 지난 6일 주한 이란 대사관만 이란 군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딴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술 분석팀을 파견해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와 선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줄다리기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호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계속해서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 내일로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 공격을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군사작전과 그 협상안, 지금 그 이란이 지금 14개 안을 다시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옵션도 함께 검토하는 그런 회의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회의를 앞두고 그냥 18일 그 전날에 카타르, 사우디, 그리고 UAE가 공격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들어와서 본인은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더 유예를 해서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 이란이 제시한 14개 안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뭐 그래서 우리는 군사적 옵션도 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도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혼선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란 매체 보도와 또 터키 매체 보도로서는 협상 진행 중에는 좀 약간 당근책이죠. 이란에 대한 석유에 대해서 유예를 조금 제재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혼선된 메시지가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곳에서 발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세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사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지금 이런 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카타르의 요청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란에 대한 압박이죠. 우리가 실제 공격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곧 할 거다라고 하는 압박.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에게는 또 생색을 내는 거죠. 내가 너네들의 말들을 다 듣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미국 내 여론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여론이 좋지 않으니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면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국내, 그다음에 국외, 그리고 이란에게까지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이 군사작전 연기를 요청했다면 연기를 요청한 그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군사작전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사실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작전을 재개하기 위함인지 협상 압박용인지라고 봤을 때, 작전을 재개하려고 했으면 작전의 효용성, 효과 이런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전적 기습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고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루 전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폐를 노출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용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많았고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반드시 아니다라고 해서 초기에 진화를 함으로써 협상의 동력을 찾으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걸프국 요청이라는 개념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쟁을 재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가 이렇게 좀 아쉬워하고 요청을 하니 그걸 좀 들어주겠다. 그리고 거기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판 헬싱키 협정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걸프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재공격을 뭐 막는 재발 방지 그게 이제 될 수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막는 방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설계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 이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의 중재국 노력이 정지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양국의 간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플랫폼을 유지시켜 보고자 하는 의지, 그게 투영됐다. 그러면서도 군사작전 카드는 여전히 쥐고 있으니까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압박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네, 군사작전 연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이제 이란이 제시한 협상 수정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란이 14개 항의 그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하죠. 앞서 그 한 장짜리 양해각서 체결 때 거론됐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도 그 한 장짜리 MOU 거기에서 그 수정안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은 그냥 3단계 협상안입니다. 일단은 종전을 하자. 그리고 종전을 하면서도 어떤 경제 유인을 좀 달라. 그리고 호르무즈 재개방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이제 경제적 유인을 이제 협상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도 이제 미국의 그 역봉쇄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봉쇄 그거 해제하자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이란 핵 협상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이 기존에 얘기했던 3단계 종전, 그다음에 호르무즈 항행과 이중봉쇄 그에 관련 협상, 그 다음에 이제 핵 협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핵 협상의 지금 이 종전 협상의 그 순서를 이제 이란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14가지 안은 그 기존에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서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얘기가 나왔던 그때 또 이란 측에서 제시했던 그 14개 안이랑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방 교수님,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보면 제안을 던졌을 때 다시 또 역제안을 해오고 또다시 요구사항을 주고받고 이런 좀 긴 계속 협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나요? 뭐 이제 종전 협상이든 뭐 정전 협상이든 간에 협상이 좀 길긴 하죠. 사실 6.25 전쟁도 2년 1개월 동안 정전 협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지금 4년째 종전 혹은 휴전 협상 모두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어떤 팽팽한 줄다리가 좀 다른 지점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제안하느냐, 즉 제안 배틀이거든요. 누가 제안하느냐는 사실은 그 주도권 경쟁에서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제안하는 측에서 의제를 선점을 하고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상한선을 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 경쟁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셈법이 담겨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전 교착 상태가 어느 일방의 협상력 혹은 군사적 절대적 우위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교착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제안과 역제안이 공회전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풀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그 진행된 합의에서 미국의 핵심 요구는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그리고 핵심 핵시설 완전 해체 등 핵 관련 요구 등이 담겨 있었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게 있습니까? 3가지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양보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가 이제 일부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뭐 그것도 다 60% 농축 우라늄을 다 아마 전량을 이제 그 3.67% 아니면 뭐 1.5% 더 내추는 수준은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수 그것도 일부도 또 상당수를 이제 3국으로 이제 그 반출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있었던 JCPO에서도 그 11톤이라고 하는 그 2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한 거를 러시아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러시아 혹은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IAEA 감시하에 어떤 그 프랑스나 다른 뉴클리어 서포트 그룹이라고 그런 그 농축 우라늄을 그러니까 희석시키고 반출하는 그런 것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빼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미국에게 전액을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런 국가 그리고 일부는 그 미국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AEA 사찰을 지금 이란은 1967년 그 NPT 체제에 승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찰만 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 93 추가 의정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사찰을 일정 부분 그 감당하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는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완벽한 핵시설의 해체 그러니까 뭐 이스파한, 나탄스, 포르도 여기에 있는 그 이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중화된 그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어떠한 경제적 유인이나 다른 어떤 단계적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완전 폐쇄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20년 농축 중단인데 그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오바마 행정부처럼 15년을 니네들이 동결을 하면 그 다음에 너네들과의 신뢰가 구축되면 그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들이 붙으면 20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동결하고 그 다음 끝은 폐쇄다, 다 폐기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이기 좀 쉽지는 않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물질 같은 농축 프로그램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 핵 주권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프로그램은 너네들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그 중국과의 그 왕이 외교부장과의 얘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NPT 체제 내에서 주권국이라고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 핵 주권이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아예 다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냥 어떤 조건이 붙은다면 이란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경제 제재나 어떤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랜드 바게닝 그냥 포괄적으로 한 번에 지금 여기서 포기를 해라라고 했을 때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란의 수정 답변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두 갈래의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종전안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뭐냐면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군사 공격을 같이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란에서 이제 얘기한 게 석유 제재 유예 그게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제시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칫 미국의 양보로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응하는 선물을 이란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그렇게 상응하는 선물을 안 주면 결국은 남는 것은 군사 타격이다라고 하면서 대화와 군사작전 재개라는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다라는 신호를 준 것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엇갈린 신호가 아니라 엇갈린 신호를 통해서 고강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양손에 다른 카드를 다 쥐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 군용기가 탄약을 싣고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미국 내 강경파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에너지 시설을 때리자 이렇게 촉구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합의도 불발될 시에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규모 군사 공격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미국의 강경파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술핵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잠깐 나왔었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위협 압박용 카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냥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은 풀 스케일 공격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불발된 경우엔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제한적인 공습 아니면 해상 작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협상이 진행되는 그것을 봐야 되겠지만 하르그 섬을 공격한다던가 아니면 그 이란에 대한 그 전력 시설이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가 지금 다 이야기를 해서 좀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한 이유는 이란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전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프 주변국의 석유 생산 시설, 그다음에 담수화 시설은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감행될 수 있는 그리고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작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 이게 엔드 게임으로 간다. 우리가 진짜로 미국이 완벽하게 다 대규모 공격을 하는구나라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전력으로 걸프 주변국 그다음에 글로벌 유가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군사 작전은 상당히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안 좋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군사 공격으로 가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재집권 이후에 최저치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거의 모든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트럼프의 이제 콘크리트 지지 중에 40%가 다 내려온 걸로 나와요. 최근 조사에서도 이제 37%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쟁 재개에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닌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여론의 악화에 약간 무뎌진 측면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이런 무뎌진 상황은 뭐냐면 어차피 중간 선거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니 끝까지 어떤 전쟁을 해서 국민이 미국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의 성과를 내면 차라리 그게 중간 선거를 최소한의 어떤 그 격차로 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셈법을 바꾸는 그 뉘앙스가 좀 보여져요. 그게 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 중단에 대해서 결의안 계속 부결되고 있잖아요. 상원, 하원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족쇄가 풀린 거는 뭔지 이런 셈법을 가동시킬 거거든요. 족쇄가 풀린 거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 권한법입니다. 전쟁 권한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이제 끝났고 대형 망치 작전이 시작될 거라는 식으로 지금 작전명을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카운트 1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족쇄를 풀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 재정비를 좀 완료한 측면. 예를 들어 제럴드 알포드가 지금 복귀하고서 이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족쇄가 풀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족쇄는 걸프궁이 반발하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무기 재고량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는 문제가 지적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간 선거만으로 전쟁 재개 여부를 판가름한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변수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에 어느 정도 좀 무뎌진 면이 있는 만큼 군사작전 카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겠다면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출범했고요. SNS 공식 계정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을 공식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국면에 가더라도 이걸 제도화가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자기네들 협상력을 올리고 이걸 포기할 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유인에 대한 그 요청을 조금 더 명분이 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걷는 이런 것들, 물론 이란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 종전이 되게 되면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서로 대립각을 다 세웠지만 호르무즈 통행료에 관련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예. 통행료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국제 해협을 그냥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해협에 대한 어떤 영유권이나 통제권을 이제 허락하기 시작한다면 말라카 해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목줄, 숨통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협에서 자기네들이 불리한 상황을 지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 중국이 거의 40%의 석유를 자기네들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보통 410만 배럴에서 420만 배럴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따지면 하루에 그럼 그 이란이 지금 제시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하면 하루에 거의 4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60억 정도 되는 돈을 계속 매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통행료를 제도화하고 이거를 어떤 그런 시스템화해서 협상 국면에서도 자기네들이 경제 요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어떤 그런 그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포기를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반대급부로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란의 그 의도대로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물론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는 호르무즈 통제권 그리고 통행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조치들은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과연 실제적으로 이란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해적 케이블을 볼모로 삼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인터넷 케이블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왔고, 또 이란이 해적 케이블을 공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이란이 이제 볼모 작전에 나름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봤죠. 그 볼모 작전을 이제 시즌 1, 2, 3로 확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시즌 1은 뭐였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다음에 걸프 지역 민간 시설, 상업 시설 공격. 이게 볼모로 통해서 사실 이게 이란 전쟁이 아니라 지역 전쟁, 그다음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전쟁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득을 본 것을 계속 챙겨 나가겠다고 하면서 시즌 2 볼모 카드로 이제 쥐고 있었던 게 홍해고, 그 시즌 3가 사실은 해적 케이블이었거든요. 근데 시즌 3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즌 3를 내는 이제 구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유지 보수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그래서 통행료 비슷하게 이 해적 케이블의 어떤 그 관리하는 측면에 돈을 좀 받겠다. 그리고 그게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공격도 하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해적 케이블을 볼모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 장악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협상력에도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볼모 작전을 이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협청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고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청이라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호르무즈 대신에 페르시아만을 이제 바꿔 쓴 것은
지금까지 80여일간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호르무즈 해협을 확장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선의 상황이 녹록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해저 케이블을 통제하거나 파괴할 경우 디지털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좀 낮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걸프 국가들은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바레인 거기에 그 해저 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금융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던 그런 걸프 주변 국가들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란이 쓰고 있는 것은 저 여러 가지 지금 그 반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볼모를 여러 가지 레벨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바벨 만렙을 막으면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이니 지금은 그거를 좀 제한해서 리저널 지역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금을 올려서 이거 자기네들이 억지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이 전쟁을 조금 좀 공격을 좀 멈춰달라고 얘기한 것도 이란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도발하는 것도 상당히 자기네들이 그냥 무차별적인 도발이 아니라 나름 자기네들이 공세 수위를 그거에 맞게 올려가고 있는 하나의 작전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종전 협상의 끈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부디 양국이 잘 좀 조율을 해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두 정상이 오늘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넉 달 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방인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온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하고 중러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집무실 겸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한 시진핑 주석. 또 누가 이곳에 왔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손님이란 걸 부각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보탭니다. From other countries, from other countries,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这是婚姻。前外事活动都不在这里，后来有外事活动以后极少，比如说口诀。 돌이켜보면 당시 나흘 뒤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염두에 뒀던 말로 들립니다. 내일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 담판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中俄两国元首将就双边关系、各领域合作以及共同关心的国际地区问题交换意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친선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 인문적 밀착을 과시할 거로 보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인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согласованы. И если удастся их доработать и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я буду очень рад. 관영 매체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장중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롤러코스터에 비유한 롤러코스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어제 코스피는 0.31% 상승한 7,516.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이 열린 뒤 7,142.71포인트까지 밀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대는 7,500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장 초반 급락을 이끈 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행렬입니다. 어제 하루 외국인은 3조 6,496억 원어치를 내던졌는데요. 배경으로는 주요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꼽힙니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넘어서고 30년물은 5%를 넘어서는 등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자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가가 오르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8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들 쏟아낸 물량이 무려 35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개인은 32조 6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워 담는 이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AI 수요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높였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이탈에 나선 외국인 투자자와 전쟁과 물가 인상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이들의 치열하고 팽팽한 머니게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인근 상인들과 협력업체 직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출근길에도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조성된 평택 캠퍼스는 축구장 400개 규모인 28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4개의 팹,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장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총파업 기간은 모레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두 18일인데 노조는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파업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공장 인근 상인들과 협력사 직원들도 긴장 속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세워진 소재나 부품, 장비 업체는 파업의 여파를 고스란히 맡게 됩니다. 파업이 현실화됐을 때 일감이 끊기지는 않을까, 작업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취재진과 만난 반도체 분야 협력업체 직원은 결국 관리자가 없으면 직원들도 일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며 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특히 점심시간에 매출이 많이 오르는데 가게를 찾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손실이 커질 거라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노사가 오늘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談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이처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 갈등까지 불거진 가운데 주주단체와 경제계까지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談判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 위원장님, 저희 부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X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주를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긴급 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談판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파업된 강제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삼성 노사가 잠시 후 10시부터 다시 만납니다. 최대 100조 원의 손실설이 대두되는 가운데 오늘은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 그리고 증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영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시 뒤 10시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양측은 어디까지 접점을 찾았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일개 회사가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 산업이다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 자산 차원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국민연금이 한 1,800조 정도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 자산의 한 5, 6%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면은 연금 자산 2, 3%가 날아가는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접점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노위에서 결국 사측하고 노조 측의 입장을 잘 듣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 해서 결국은 중대한 결정 같은 것들이 중대한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법원이 사측이 제기했던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을 했는데 전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래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어떤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논리입니까? 이게 평시 수준의 안전 인력 유지라는 이런 항목 때문에 그러는데 이 평시에 해서서 평상시라고 나오죠.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 휴일과 동일한 인력 가동 시간에 대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평상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휴일이 붙어 있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휴일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평일 또는 주말 휴일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는 이야기는 평일에는 평일처럼 주말 휴일에는 주말 휴일처럼 하라는 해석이 더 합당하다로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간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사측 입장에서는 평상시 근무란 것이 평일에는 평일, 주말 휴일이면 주말 휴일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굳이 쪼개놨다는 이야기는 노조 측 입장이 조금은 설명력이 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가처분 인용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노노 갈등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반도체 분야의 조합원들이 이제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그리고 탈퇴도 이어져서 그 전체 조합원 수가 이제 전체 조합원의 절반 아래로 숫자가 떨어지게 되면 대표성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노조란 것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전삼노에서 하는 이 파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흔히 말하는 부문별 노조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이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노조란 것이 회사를 대표해서 파업을 했을 때 교섭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인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총파업의 효과 같은 것도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DS 분야로 휴대폰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DS 분야하고 DX 분야, 반도체 분야의 어떤 성과급 차등 배분에 대한 갈등 같은 것들이 깊어지면서 노조 내의 갈등도 좀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회사 내 노조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가 계속해서 그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아까 가처분 조항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처분 조항을 할 때 이제 사측이 유리하다, 사측이 좀 일정 부분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이제 안전시설들
보안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안시설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봐서 웨이퍼 같은 것들. 웨이퍼란 것은 사실 반도체를 찍는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웨이퍼의 보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 평시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걸 만약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페널티 규정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조에는 1억, 그다음에 그 위원장에게 1,000만 원까지 이 부과할 수 있는 페널티 규정 같은 것들이 있음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그 제재 같은 것들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강제 중단 명령 같은 걸 내려서 지금 나오는 것이 연차를 쓰자, 단체로 연차를 쓰자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불법 노동 행위로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게 그 흔히 말해서 일반 개인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집단 행동으로 하면서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노동 행위고 이 노동 행위가 이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또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평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판결이 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그 개인의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연차를 조직할 때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노조의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권한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불법성 여부 역시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조는 또 그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EVA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시스템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부가가치, EVA란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이야기인데 경제적 부가가치는 회계적인 개념이 아니죠. 회계적인 개념이 아니란 것은 우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영업이익을 우리가 보너스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다.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부상에 나오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15% 정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45조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률 지급에 대해서 정리화하라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투명성이란 것은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있대.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부를 여러 번 가공해서,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서 직접 뽑아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영업이익으로 가게 되면 좀 투명하긴 한데 지금 15% 성과급을 항시 지급하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사측과 노측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노조의 주장처럼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제도화를 해놓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비용 부담이 회계적으로 잡히면서 이제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용의 사실 영업이익이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에서 이제 일반 비용들을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에서 일반 비용 중에 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임금이랑 원자재비가 들어간 것인데 이 중에 뺀 거를 또 15%를 가져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항상 흑자가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반도체라는 건 사이클을 그리고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악화되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났을 땐 당연히 이제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손해에 대해서 임금을 깎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좀 흔히 말하는 비대칭성이 있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반납하지 않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15%에 대해서 비용을 또 제한다는 이야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영업이익이 났을 때는 주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이 손실을 흔히 말하는 쉐어링하지 않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제도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사 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삼성전자 노사 파업 관련해서 협상장에 지금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 마지막 단판이 진행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 회의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까지 미뤄지면서 파업 직전까지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혔는데요.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의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협상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측에서는
연명구 DS 피플 팀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미 협상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에 10시에 이들이 모여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의 중재로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21일로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만약 오늘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더더욱 초조한 상황에서 파업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그러니까 협력기업 업체들의 직원들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연쇄 도산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업이 단기간에 끝난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더할 텐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산업 파업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새로 다 갈고 공정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납품 대급 같은 것들이 지급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뭐 1차 벤더까지는 아니겠지만 2차, 3차 벤더, 공급망의 아래로 가면 갈수록 좀 경영에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삼성전자 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이 상시 직원들이 있거든요. 상시 직원이라는 것이 이쪽에서 흔히 말하는 벤더 업체들, 그러니까 2차, 3차 공급 업체에 대해서 파견된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그 수익 같은 걸 받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의 이슈긴 한데 뭐 단기적으로 하면은 이런 뭐 흔히 말하는 대금 지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것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2차, 3차 벤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들의 이익 쉐어링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임금 체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을 내면서 이분들한테 어떤 교섭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2차, 3차 벤더들이 어떤 교섭을 할지 경영 리스크 같은 것도 좀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AI 시대가 개화하고 있는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발목을 잡히게 된다면 그 기회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우려됩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HBM3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차세대죠. HBM4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아무래도 파업이 진행되게 되면은 차세대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가 결국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전환의 핵심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등의 혹은 마이크론, 외국 기업 마이크론 등에 대해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잘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이거를 기술력을 확보해가지고 새로이 공급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공급하는 시점인 건 어떤 이야기냐면 새로이 공급됐을 때 생산량을 잘 맞추고 물량을 잘 맞춰야 흔히 말하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들이 잘 형성이 되면서 공급망이 잘 형성되면서 이제 미래의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은 이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HBM3에서 밀린 것들을 HBM4 새로운 반도체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납품 지연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추후 기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파업을 계기로 어떠한 기업이 거둔 초과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한 그 담론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주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조의 요구가 R&D 투자 재원과 배당을 갉아먹는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또 노동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과가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까? 사실 이제 아까 영업이익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뭐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죠. 예. 비용에는 투자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자 부분이란 건 어떤 거냐면 물론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투자 부분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영업이익의 15%를 노조 측에 지급하고 지급하게 되면은 투자 이제 남은 것들이 사실 투자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원가를 제외하고 남은 것들이 투자로 가야 되는데
투자란 것이 R&D 투자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자본적 지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5% 이상 손해가 나게 된다. 그리고 15% 이상 손해가 나면은 미래 배당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 미래 배당이 줄어들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주가 하락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이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 100조 이상의 삼성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총파업 때문에 혹은 이러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가 지연되고 배당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어떤 손해들, 그러니까 주가의 손해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런 주가가 손해가 결국 연금 자산의 손해 같은 것들이 올 수밖에 없어서 물론 직접적으로 투자하신 분은 직접적인 손해를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체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투자자 입장,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지나친 갈등이 안 생기고 파업이 안 진행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런 거대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원해준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세제적인 혜택을 주기도 했었고, 뭐 전기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인프라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국가 몫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국가가 이런 산단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사실 삼성이 하는 것들은 용인의 국가 산단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일부 이러한 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같은 것들을 확보한다라는 큰 틀의 메시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을 어떻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세 특례법, R&D 세제 혜택 같은 거 늘리면서 국가 전략 산업을 발전시켜서 미래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입장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의 컨텍스트에 나왔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워낙 많이 이제 경쟁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산업이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는 큰 입장에서 나왔고요. 결국은 이것들을 사실 기업에서는 세금을 내므로써 일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부 지역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효율성에, 그러니까 국가적 효율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전반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체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간 경쟁에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에는 워낙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일부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뭐 연금을 통해서 공유받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채널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채널들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뭐 일부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발전해 나가야 될 수 있는 이런 양상들 전반적으로 이런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혹은 얼마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기업과 정부가 협동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사회적 합의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9시 넘어서면서 증시 개장했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전광판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7,393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지금은 7,400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10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100포인트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를 보면 반도체 기술주가 또 하락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아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개인 자금이 유입되긴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그리고 유가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규모 매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단 6.5원 내린 1,493.8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자, 교수님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증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에서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체 증시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협상이 있는 날인데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이 협상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글로벌 IB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은 특성이 있는데
한번 이런 생산이 중단되게 되면은 예전에 뭐 정전으로 중단됐을 때만 해도 한 20분 중단돼도 500억 이상 피해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한번 중단이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뭐 TSMC 같은 것들도 TSM 대만의 기업 역시 대만의 지진이 나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정도의 큰 어떤 피해가 생기게 되면은 한번 멈추게 되면은 공정이 돌아가기 어렵다. 그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 협상이 어떻게 되냐. 파업에 시작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공정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으면 영업이익, 사실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영업이익이 급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훼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좀 AI 관련해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것들이 나스닥 지수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파업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그런 초대형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이걸 대비해서 현재 주식을 팔아서 그 실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이제 흔히 말하는 기관들은 투자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올라간 쪽에 수익이 많이 난 쪽은 수익 실현하고 수익성이 또 날 쪽으로 주가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식 지분을 옮기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러한 경향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조금 사실 계속 매도를 하면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개인들이 사면서 우리나라 증시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겪어 있는데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기에 또 수익 실현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 데다가 불확실성 같은 것들, 이란과 미국 전쟁 불확실성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요인만 갖고 치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 흔히 말해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그런 상황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일을 막장 행태라고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18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날짜가 달렸고 책상에 탁이란 표현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해당 표현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트산업 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 극우 세력과 결코 떼어서 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2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손 대표뿐 아니라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저질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탱크데이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타벅스 이벤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고 나오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